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 최악의 시나리오 2편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또는 오퍼레이션 알-악사 플러드가 벌어지고 IDF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지상작전을 벌인 후 중동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었으며,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지난 올해 2024년 4월 1일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IRGC 고위 간부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이란 군사 고문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 지도부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보복을 하게 만드는데요. 실제로 2024년 4월 13일과 14일 사이 밤에 이란은 드론 170대와 탄도미사일 120기 그리고 순항미사일 30기 해서 대략 320개의 드론 및 각종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했으며, 이스라엘은 미국과 영국의 도움하에 사실상 모두를 이스라엘 영공에 진입하기 전에 요격 및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사실상 모든 드론 및 미사일을 격추시켰다라는 주장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 방공망으로 무장한 네바팀 공군기지가 피해 입은 위성사진이 나오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만, 참고로 군사적으로 봤을 때 2024년 4월 13일과 14일 사이 밤에 있었던 이란의 보복 공격은 성공적이었으며 이란의 억지력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 하니에와 헤즈볼라 미병대 최고 지휘관 슈크르를 2014년 7월에 암살하고, 이어서 2024년 9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까지 암살하자 순서상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응답해야 했던 이란은 2024년 10월 1일에 2차 보복 공격을 단행했고, 이스라엘 역시 10월 25일 보복 공격을 벌이면서 계속해서 보복전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보복들의 경우 군사적으로 봤을 때 충분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그럴듯한 해석 또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스라엘 정권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란 측에서 더 이상 상황이 악화 및 확대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나띵 버거 공습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 및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프로파간다 되겠죠. 프로파간다 측면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나띵 버거 공습은 이란의 다음 보복이 있을 때까지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며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 핵시설 중 하나의 방공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일종의 정찰작전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란의 방공 능력 테스트 목적이 강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짜 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 이후 여전히 잘 써먹고 있는 첫 번째 해석보다는 두 번째 해석, 추정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짜가 지금까지 본 이스라엘 정권들의 본성, 네이처에 봤을 때 이스라엘은 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하며 이스라엘이 약해 보이게 만드는 공격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억지력이 되지요. 관련해서 가장 좋은 예로는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 그리고 레바논 등에서 터무니없는 수준의 무력을 대놓고 사용하는 모습이 있으며, 가자 지구와 레바논 등에서 목격되는 이스라엘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감안했을 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해석 또는 추정이 가능하다. 즉 이란의 방공 능력 테스트 목적이 강했다라고 우짜 견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우짜가 말하고 싶은 본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어지는 보복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군사적, 지정학적 발전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얘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이란은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거는 이미 확인된 거죠. 1단계는. 2단계, 이스라엘은
미국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내 여러 도시와 군사시설들을 공격해 보복한다. 이것도 일단 한일 암살건으로 인해 가지고 실현됐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 3단계. 이란은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고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고 이란이 백업하는 후티는 홍해에서 미 해군 항모전단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군 기지들에 대한 공격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미 해군 항모들이 홍해 근처에 가는지 안 가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붙습니다. 4단계. 이란은 한 달 안에 핵무기 6개를 제조한다는 목표 하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짜로 돌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단계의 경우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이미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5단계. 중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양측 모두에게 자제를 촉구했지만 무반응을 보인다. 요 5단계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게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6단계. 이스라엘에게는 이란을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다라는 게 확인된 가운데 미국이 B-52와 B-2 폭격기를 이용해 이란에 대한 대규모 폭격 작전을 벌이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동맹들은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는 걸 시도합니다. 미국의 폭격에 이란 역시 대규모 보복 공격을 벌이면서 중동 전체는 전쟁성으로 빠지게 된다는 게 6단계가 되겠습니다. 7단계. 서방,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되겠죠.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러시아에게 그러는 것처럼 러시아 역시 똑같이 해주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러시아는 초음속 미사일 등을 사용해 중동 지역 내 미군 자산들을 파괴합니다. 8단계. 이란과 이란의 프락시, 대표적으로 헤즈볼라가 있죠. 이란과 이란의 프락시들의 지속적인 미사일 공격, 로켓 공격으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입은 이스라엘은 이란에 핵 공격을 가하고 이란 역시 5단계에서 말씀드린 거, 5단계 앞에 4단계에서 말씀드렸네요. 4단계에서 말씀드린 비밀리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돌린다 부분을 가지고 얻은 핵 무기를 사용해서 이란 역시 핵 공격으로 보복한다는 게 8단계가 됩니다. 다음 9단계. 이스라엘과 이란이 벌이는 핵 공격에 미국과 러시아까지 얽힐 경우, 엮일 경우 미국과 러시아 간 핵전쟁 가능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10단계, 최종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간 역사 최초의 핵전쟁 및 3차 세계대전 발생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악의 시나리오 10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좀 얘기를 더 해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나리오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점을 갖다가 밝히면서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5단계, 즉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자제 촉구 단계까지는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우짜는 봅니다. 하지만 상식 수준에서 봤을 때 6단계부터 10단계, 최종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전쟁의 단계적 확대 사이클이 끝날 가능성이 높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년 11월 3일 현재는 3단계 중 일부가 이미 진행 중인데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이란의 재보복을 예상하는 가운데 이란이 재보복을 하고 이스라엘이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단계적 확대 사이클을 볼 경우 미국이 그런 상황을 방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방관하지 않고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10단계, 최종 단계까지 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짜견적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란의 위협 수준은 얼마나 클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요,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들이 이미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13일과 14일 밤에 수행된 공격은 불확실성, 이란의 미사일 공격 관련한 불확실성과 관련한 질문 중 일부에 대한 답변을 줬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그림을 얻으려면 관련된 증거들을 광범위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크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속한 대응 부족과 바이든 행정부의 상황을 축소 및 완화하려는 노력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보복에 다소 동요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참고로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보복에
이스라엘이 대응 또는 다시 보복했으며 성공했다라는 내러티브를 계속해서 크게 떠들고 있죠.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맹 대부분이 동요한 까닭에 아마도 이 동요한 까닭은 아마도 이란 미사일 특히 초음속 미사일 공격 때문이라고 충분히 추정되는데요.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대응 또는 보복 즉 이스라엘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미국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 이란에 연락했다는 업계 뒷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란의 보복을 앞두고 취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술은 공포를 조장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철통 같은 지원을 다짐하는 것이었고 추가로 테헤란에게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중국에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보복 이벤트가 발생한 후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가하는 어떠한 보복 공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했는데요. 미국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했는데요. 이는 미국이 이란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이란의 강력한 미사일 및 드론 공격 능력을 구축해놨다. 이란이 강력한 미사일 및 드론 공격 능력을 구축해놨다는 증거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란은 2020년 1월 8일 이라크 알 아사드 공군기지,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라크 알 아사드 그 기지 안에 있는 미군 기지를 목표로 무력을 과시한 바 있는데요. 당시 이란이 공격에 앞서서 사람들에게 기지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목적으로 몇 시간 전에 공격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아사드 기지에 준비되어 있던 방공 시스템은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올해 2024년 2월 초 ISIS 이게 그 테러 단체는 아니고요.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입니다. 2월 초 과학국제안보연구소에서는 이란이 일주일 안에 핵무기 1개를 만들 만큼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한 달 안에 핵무기 6개 그리고 5개월 안에 핵무기 12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만약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계산이 맞고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면 한 달 안에 이란은 핵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이란이 다마스커스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핵무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돌리기로 결정했다라는 가정을 세울 경우 우짜가 얘기한 단계적 확대 사이클이 실현될 가능성은 폭발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올해 2024년 4월 13일 러시아 카푸스틴 야르 공군기지에서 ICBM이 발사되는 걸 목격했다는 SNS들이 있었고요. 문제의 ICBM이 이라크 상공을 날고 있었다는 목격담도 올라왔었습니다. 이란의 보복과 때마침 함께한 러시아의 무력 시위는 이란의 행동 또는 이란의 보복에 대한 지지였다라는 걸 충분히 추정하게 만드는데요. 중국 역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항해 이란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히 두 개 국가 분쟁을 넘어 중동과 전 세계로 들불처럼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려해야 될 점들에도 불구하고 우짜가 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단계적 확대 사이클 단계 중 3단계에서 멈출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이란의 동맹들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내 미국의 자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어서 중동과 러시아라는 변수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뒤에 있는 미국이 주도하고 수행하고 있는 군사적, 전략적 결과는 당연히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 결과는 더욱더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라는 변수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며 크게 봐서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짜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 즉 중동에서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가 군사적으로 압도당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 대 이스라엘 갈등을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완전히 끝장내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약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담인데 우자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그저 단순한 수준에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미국의 중동에서의 군사적 패권을 약화시키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거듭 확인된 것처럼 어떤 제국이든 필사적인 투쟁 없이 자신의 힘 또는 자신의 패권을 포기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자가 보기에 미국은 러시아보다 먼저 중동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란과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서양주의 이념과 권력체계, 파워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란과 러시아 모두 단일 국가, 즉 미국이죠. 그리고 군사 집단 질서, 국가 집단 질서. 그러니까 이게 주로 잘 알려진 말로 하면은 미국 주도 연합 세력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부과하는 그들만의 규범적인 가치와 권력 구조, 파워 스트럭처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세 번째, 이란과 러시아는 국제 질서에 대한 다원적 비전을 지지하고 자유주의적 개입보다는 주권적 국제주의를 주권적 국제주의를 선호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스크바의 변덕스러운 책략으로 인해 러시아와 이란 관계에 대한 본질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유 원칙 그리고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라는 더 광범위한 조합을 통해 모스크바 테헤란 연합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증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란이 자폭 드론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는 게 있죠. 이란의 지역적 얽힘과 다양한 전역, 이거는 러시아 쪽에서는 흔히 팩터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전역에서의 러시아 영향력 확장을 고려했을 때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동맹들은 러시아 이란 연합이 중동 정치 지형의 지속적인 특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편한 현실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즉 이란과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서양주의의 이념과 권력 체계에 도전하고 있다는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한 장황한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러시아가 이란을 방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가 된다는 소리고요. 이란의 보복공격 작전에 실시된 그러니까 4월 13일이죠. 이란의 보복공격 직전에 실시된 러시아의 ICBM 테스트는 이를 분명히 증명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란 조건이 전복될 위협에 놓여 있을 경우 러시아는 아마도 전력을 다해서 개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역시 이스라엘에게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상황은 이란 이스라엘 넘어 러시아와 미국 간 핵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이든이나 푸틴이 핵 홀로코스트, 즉 핵 공멸을 추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은 분명히 기억해야 되며 단계적 확대 사이클 중 9번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동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도 어떤 특별하고 어두운 다크한 이벤트가 발생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단계적 확대 사이클 중 8번째 단계에 도달하더라도 미국과 러시아가 핵대결에 돌입한다는 건 엄청난 힘을 양국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마무리하기 앞서 우짜 마음대로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가능성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할 얘기가 많이 쌓인 가득에 3편 분량을 2편으로 줄인 이란 이스라엘 전쟁 최악의 시나리오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